이번 시간에는 26페이지 근대 이꼴 확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의외로 환경보건에서는 근대에 있는 소독에 관한 것들이 잘 나요.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리스터라는 사람은 석탄산 살균법이 우리가 의해서 발전됐고, 패스처는 공중보건 같은 데서는 미생물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여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패스처는 다음 줄 세균학적 발전의 기틀을 이룩하고 있는데 업적을 남겼고, 그 다음에 코우 있죠. 코우는 독일에서 일명 소독에 관한 것들 하게 되면 거의 다 뭐가 돼요? 코우 이런 말 하지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여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논문 하나 쓸 때 A라는 사람 혼자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B도 관여하고 C도 관여하고 여러 가지 관여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협업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가장 우리가 일 주자가 누구냐, 논문 일 저자가 누구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 명칭이 붙지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1번부터 어디까지 8번까지 써놨죠. 그럼 이제 아까 왜 공중보건학이 싹트기 시작한 건 어느 시기라 했었어요? 여명기죠. 사람들이 여럿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확립기 때는 예방의학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소독이라는 것이 뭘 하자는 거예요? 균 같은 것들을 죽이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확립기 때는 예방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방의학이 발전되기 시작한 것이 뭐가 된다? 근대 이꼴 확립기가 되는 거죠. 그럼 중요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텐코퍼라는 사람은 위생학 교실을 창립한 거예요. 위생학 교실을 뮌헨 대학, 뮌헨이 어디에 있어요? 독일이죠. 그래서 독일에서 위생학 교실을 처음으로 우리가 창립했기 때문에 위생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생의 그 개념을 일본이 따랐고,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하면서 우리가 위생이라는 말을 썼다 이런 말을 한 거지요. 그럼 이제 위생학 교실을 창립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 우리가 페텐코퍼라는 거죠. 중요표시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패스처 그리기도 하고 발음을 파스텔 그리기도 하죠. 발음하게 되면 영어 발음은 패스처인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보기에는 파스텔 이 사람이 이꼴 패스처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공중보건학에서는 미생물설을 주장한 걸 강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미생물설을 강조를 한 것이 아니고 안 읽어서 그렇지, 우리가 옛날에 아까 뭐라 했었어요? 모든 질병은 뭐가 된다? 나쁜 공기로에서 들어온다. 근데 이제 더 유래를 보게 되면 나쁜 귀신이 있으면 질병이 돌고, 전쟁에 지고 착한 귀신이 있으면 뭐가 된다? 질병도 유행을 안 하고 전쟁에도 이것이 신벌설, 이꼴 뭐가 돼? 점성설, 샤머니즘에 따라서 우리가 된다.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던 것이고, 별자리 이동에 따라서 하는 점성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고대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장기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접촉설. 아리스토텔레스가 접촉하며 걸린다. 이제 현대와 비슷하게 가죠. 그러다가 지금 얘기한 패스처는 질병은 나쁜 공기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식품이 썩는 것도 나쁜 공기로 인해서 썩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가 돼요? 균에 의해서 식품도 썩고 질병이 발생한다. 이것이 뭐가 돼요? 파스텔. 초등학교 때 발음했을 땐 파스텔이고, 영어 발음하게 되면 패스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건이나 환경위생학에서는 나번해 보세요. 공수병이라는 것은 미쳐서 개가 날뛰면 뭐라 그래요? 광견병 그러죠. 요즘 애완견들 많이 키우죠. 애완견, 애완묘, 애완조류, 그 다음 뱀도 키우는 사람, 성향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죠. 구렁이 키우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어렸을 때는 구렁이도 많았거든. 뱀도 많고 징그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두 키우더라. 지난번에 보니까 벌레도 무슨 그 애완으로 키우는 것 같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개 많이 키우잖아요. 그럴 때 광견병 예방접종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광견병 백신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럼 이제 뭐가 돼요? 우리가 광견병 바이러스는 개뿐만이 아니고 너구리, 오소리, 살쾡이, 시골 가면 이런 것들 많다.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병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견병은 개가 미쳐 날뛴다. 이것이 우리가 개를 많이 뭐가 돼요? 주위에서 키우고 이러기 때문에 광견병은 뭐로 인해서 걸릴 수 있다? 개가 걸린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럼 12장 가서 그걸 많이 다룰 텐데, 광견병에 걸려있는 개가 미쳐 날뛰는 개라는 거죠. 이것이 사람을 물면 사람은 공수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광견병 이꼴 공수병 똑같은 말이냐 아니냐, 우리가 해경에서 나면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꼴이라는 거예요. 중요표 주시고. 그럼 왜 광견병
걸린 개가 사람을 물으면 사람은 공수병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물을 무서워한다고 해서 공수병 그러는 거죠. 그럼 광견병 이꼴 공수병 똑같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백신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만들고 백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누가 된다? 패스처라는 거죠. 파스텔 그런다는 거죠. 중요히 주시고 공수병 백신 이거를 만들고 백신이라는 말을 백신 이꼴 왁진 이 말을 어디가 할 거냐면 또 우리가 보게 되면 공수병 왁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왁진 이꼴 백신은 12장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백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누가 된다? 파스텔 이꼴 패스처 공수병에 대한 백신을 만든 사람이 누가 된다? 패스처가 된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 번째 존스노 있죠. 중요 표시 드시고 존스노는 콜레라 역학조사란 거예요. 그럼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 역학이라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2장 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할 것도 없고 역학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아까 법에 가도 환경보건법 가도 역학이라는 말이 나와요. 역학은 틀린 거 찾아라면 치료가 나오면 얼른가 틀린 거예요. 역학은 치료하자는 학문이 아니고 원인을 규명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인을 규명해서 그럼 무엇 하자는 것인가? 예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학의 목적은 원인을 규명해서 예방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치료하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콜레라 역학조사라는 사람이 누가 된다? 존스노예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썼을 때는 매일 존스노 하니까 눈에 들어오는데 그냥 한글로 스노 이렇게 써놓으면 도대체 뭐야 이러죠. 그렇게 한글로 써놓고도 보셔야 돼요. 영어로 써놓는 거는 눈에 익으니까 금방 알 것이고 스노는 콜레라 역학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보고 나 설명해 줄게요. 콜레라 역학조사라는 사람이 누가 된다? 존스노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장기설을 엎었다는 거죠. 확 뒤집어 엎었다는 거죠. 중요 표시 드시고. 그런데 거기 안 나왔구나, 유래를. 장기설을 뒤엎은 사람이 누가 돼요? 존스노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유래를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콜레라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이 존스노가 영국에서 콜레라 도는 그 지역을 뭘 했냐 그러면 물을 못 먹게 한 거예요. 물을 우물물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하에서 퍼올리는 물을 모아서 놓은 것이 우물물이에요. 그래서 영국 시내에 있는 우물물을 콜레라가 이렇게 집단으로 발생하는 곳에 있는 우물을 메꾼 거예요. 메꿨더니 콜레라 그 물을 못 먹게 한 거예요. 콜레라가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콜레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12장 가서 그 유래를 더 콜레라에 대한 역학조사에 관한 것들을 얘기를 할 건데 콜레라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상류층보다는 서민층 이하들이 우리가 빈민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민가에서 콜레라가 유행하는 거를 존스노가 그 우물물을 뭐가 되는 거냐면 흙으로 메꾸고 못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이게 종결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콜레라는 나쁜 공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물로 옮겨지는 거다. 물로 옮겨지는데 물도 옮겨지지만 특히 뭐가 돼요? 행태를 비위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걸리더라. 그러면서 비위생적으로 한다는 건 지금이나 옛날이나 상류층이에요? 하류층이에요? 하류층. 빈민가에서 주로 발생하더라. 그렇게 역학조사를 한 건데 이 사람이 논문을 1855년에 쓴 거예요. 지금 거기 1813년은 태어난 거고 죽은 건 언제예요? 1858년인데 죽기 한 2, 3년 전에 1855년에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럼 논문을 쓴 것이 1855년이니까 황리기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균은 언제 발견했느냐? 균은 1855년 뭐가 되냐면 한 30년 후 그러니까 27년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27년인데 대충 한 30년 이후에 1855년에 뭘 한 거예요? 콜레라 역학조사를 하고 콜레라는 위장을 침범하는 것이고 뭐가 돼? 비위생적으로 하는 서민층 이하의 빈민가에서 발생하고 물과 관계된 일명 뭐가 돼요? 소화기 질환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가 돼요? 존스노예요. 근데 그 당시 콜레라 균은 몰랐던 거예요.
콜레라균은 누가 발견했느냐? 그 밑에 있다시피 코우예요. 코우가 언제 콜레라균을 발견하냐 그러면 여긴 연도가 안 나왔네. 나중에 해설 적어가서 주겠다. 뭐가 되냐면 문제풀이에서 1883년에 코우가 콜레라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콜레라균을 1883년에 발견했으니 우리가 역학조사는 언제 한 거예요? 1855년. 대충 뭐가 돼요? 30년 이후에 균을 발견한 거죠. 그럼 균도 몰랐는데 콜레라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뭐가 돼요? 밝힌 게 누가 된다? 존 스노예요. 따라서 존 스노를 역학의 바이블, 바이블이라는 것이 뭐가 돼? 성경책이죠. 그런데 역학의 바이블이라는 건 역학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거기 존 스노는 콜레라 역학조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설을 뒤엎었다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 엎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공기로 인해서 콜레라가 걸리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이다? 원인은 콜레라는 물과 관계된 거다. 물은 공기로 옮겨지는 거다. 위장이다. 위장을 침범한다. 이거는 소화기계다 이거죠. 그런데 그 당시 콜레라균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몇 년 후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약 30년 후에. 누가 얘기했다? 코우가. 코우를 또 초등학교 때는 코치 그리죠. 발음상의 차이인데 영어 발음은 코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코치 하죠. 코치는 또 소독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코우가 균을 발견했는데 거기 균만 콜레라균 발견했다 그래서 연도는 안 나왔는데 1883년에 콜레라균을 발견한 거예요. 나중에 문제풀이 해설에 아마 있을 거예요. 콜레라균을 누가 발견했다? 코우가 발견했다 이거죠. 중요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결핵균도 발견했죠. 탄저균, 파상풍균 이걸 발견한 것이 누구예요? 코우라는 거죠. 중요 표시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절 끝에 승홍법에 대한 소독을 발표한 거예요. 승홍수 소독법을 발견한 사람이 누가 된다? 코우가 된다는 거죠. 중요 표시 두시고 그럼 나번에 보게 되면 건열멸균법, 공합증기멸균법, 소독법, 소독에 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봤잖아요. 소독에 관한 것을 많이 언급한 사람이 누구다? 코우다 또는 초등학교 때 코치다 이런 말 하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개발했고 그런데 소독을 하나 어떤 소독법을 발견할 때는 혼자 하진 않잖아요. 여러 사람이 하죠.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포커스로 맞춘 것이 코우는 뭘 했다? 승홍수법에 대한 것을 발표를 했다는 걸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이거 외에 고열 증기에 관한 소독도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된 클라우드 베르나드 있죠. 클라우드 베르나드는 건강이라는 정의를 뭐가 버네드 그리기도 하고 베르나드 그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베르나드 그리기도 하고 발음은 버네드 그리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건강을 아까 우리가 히포크라테스는 사액체설로 건강을 정했지요. 그랬는데 우리가 베르나드 이꼴 버네드는 일명 건강은 외부 환경이 변화해도 내부 환경이 항상성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유지한다는 거죠. 쉽게 우리 체온이 36.5도죠. 지금 바깥이 여름에 올해 무지 더웠죠. 바깥이 온도가 37도가 된다고 내 체온이 38도가 되진 않지요. 바깥에 체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용차 있는 데 가서 있으면 우리가 상당히 덥지요. 유리창 닫고 있으면 거기 50도도 된다며 50도 45도 된다고 해서 우리 체온이 45도가 되지 않죠. 맨 처음엔 숨 막혀 죽겠지만 숨 막혀 죽을 것 같지만 체온이 외부 환경이 높다고 해서 내 체온이 저기 어디야 거기 아프리카 같은데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기 사막지대 같은데 상당히 우리가 기온이 높은 지역에 가서 사람들 체온이 외기의 온도가 45도라고 내 체온이 45도까지 가지 않지요. 항상 뭐가 돼요? 36에서 37도 항상성을 유지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 환경이 변해도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체온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겨울에 이제 우리가 영하 10도가 된다고 해서 우리 체온이 영하 10도가 돼요? 아니죠. 항상 뭐가 돼요? 36 내지 37도, 36.5도를 유지하지. 이것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걸 예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 베르나드 이꼴 버네드는 외부 환경이 변해도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만약에 덥거나 춥거나 이러더라도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체온 외에 뭐도 있어요? 인슐린 요즘 당뇨병 많죠. 성인뿐 나이 먹은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서 이것이 뭐예요? 너무 당을 많이 먹어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밥도 많이 먹지만 여러 가지 뭐가 돼요? 단당뇨
여러 가지 인스턴트 음식도 많이 먹지만 뭘 많이 먹는다고 우리가 보게 되면 탄산음료가 무슨 염증이 나중에 암도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적이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이온 음료 먹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온 음료도 말 그대로 뭐가 돼요? 다 탄산음료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무설탕 어떤 거를 주당창 먹으면 염증이 생기죠. 염증이 생기면 말 그대로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 끓여서 먹어. 요즘 또 나왔죠.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영국에서 우리나라 연구직인가 신문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왜 마트에서 파는 플라스틱 병 있죠.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병이죠. 그것이 플라스틱 병에 담은 음료수 먹는 샘물 있잖아요. 먹는 샘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 알죠?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 알죠? 그랬는데 우리가 수돗물을 끓이면 미세 플라스틱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차라리 수돗물, 왜 그러냐면 고혈압과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히 연관이 있대요.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고혈압 있는 사람 특히 뭐가 되는 거냐면 플라스틱에 담은 슈퍼마켓 이런 데서 파는 음료, 물, 생수 먹지 말라 그러죠. 근데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 본인들이. 그런데 고혈압을 높인대요. 염증성 질환들을 많이 유발하는 것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그런데 수돗물과 비교를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미세 플라스틱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항상 얘기잖아요.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아가지고 먹는 샘물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지하도 오염됐고 육상도 오염됐으니 알아서 먹는데 우리 슈퍼마켓에서 파는 먹는 샘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민간인이 파는 거예요. 수돗물은 누가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파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돗물을 끓이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고혈압 있는 사람은 수돗물을 그냥 끓여 먹는 게 낫다 이거죠. 근데 먹고 안 먹고 이거는 시기 차이니까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하시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뭐가 돼요? 우리가 인슐린 분비가 안 되고 이러면 뭐가 되는 거다? 당뇨병이 생기죠. 근데 춥다고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당분해가 안 돼. 덥다고?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호르몬, 그 다음에 체온 이러는 것들이 외부 환경의 변화를 받지 않고 항상 일정한 것이 뭐가 된다?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외에 뭐가 있는 것인가? 또 건강의 정의를 지금 프린트물 줬지요. 몇 페이지? 프린트물 1페이지에 보게 되면 WHO가 건강 정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WHO는 거기 발전기 때 1848년 4월 7일 날 발족됐는데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WHO는 건강의 정의를 거기 있다시피 뭐가 되는 거예요? 월드 헬스 오르게니제이션의 약자 WHO. WHO는 우리 책에도 있죠. 1848년 4월 7일 날 발족됐어요. 따라서 오늘과 달력을 보게 되면 4월 7일이 뭐가 된다? 일명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세계보건일 그랬어요. 그러면 WHO는 건강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이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안 아픈 것만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옛날 얘기고 WHO는 1948년이니까 몇 세기예요? 20세기죠. 1848년이니까. 그럼 이제 20세기 들었으면서 건강의 정의는 틀려졌다는 거죠.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 육체적으로 안 아파야 되고 정신적으로 안 아파야 되고 사회적으로 안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세 가지를 완벽하게 돼야지만이 건강한 거다. 누구의 정의예요? WHO 정의라는 거지. 이게 일명 2023년에 또 보건처럼 공중보건처럼 우리가 해경해 놨던 거예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프린트물 설명할게요. 그럼 이제 세계보건기구는 우리가 WHO는 건강의 정의를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안 아파야 되고 정신적으로 안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사회적으로 안녕해야지만이 건강한 거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돼야지만이 건강한 거다. 이렇게 정의는 누가 얘기한 거다? WHO라는 거죠. 동그라미 두 번째, 사회적 안녕이라는 건 각자가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이 뭐가 된다? 사회적 안녕이다.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활 개념에 강조한 거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WHO가 이제 육체는 안 아프다는 건 누구나 알지요. 근데 정신적 안녕이라는 건 사회적 안녕과 직결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요즘 보게 되면 사지가 팔 다리는 멀쩡한데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안녕하지 않아서 뭐를 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두드려 패요. 얼마 전에도 왜 5시인가 몇 시에 거기까지 갈 것도 없구나. 우리가 시청 그 남대문 시장 거기 너무 불쌍하죠. 50 몇 세인가? 그분이 청소부였잖아요. 58세인가 몇 세 됐는데 청소를 하시는 분인데 그 노숙자가 70 몇 살 된 노숙자가 물을 달라 그랬대요. 그 물 지가 떠다먹지. 노숙자가. 근데 물을 안 준 것 같아. 물을 안 줬는데 아마 몇 번을 그러는 것 같아. 옥신각신하다가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괜히 쓸데없이 저 무슨 상관 있다고 지나가는 사람 또 얼마 전에도 왜 저기 어디 아랫역에서 우리가 폐지 줍는 그 아주 뺏상 마른 그분도 50 몇 살이었던 것 같아. 50 몇 살인가 60 몇 살. 근데 괜히 쓸데없이 지나가다가 그 폐지 줍는 그 할머니를 죽였지요. 그럼 이 사람 죽인 그 가해자는 피해자랑 관계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뜻하는 거냐면 정신적 안녕은 사회적 안녕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지는 멀쩡하더라도 뭐가 돼요? 정신적으로 안녕하지 않으면 건강한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육체적으로 건강하진 않지만 장애가 있지만 정신적으로 안녕해서 만약에 어디 손이 한쪽 불편해요. 그랬는데 이 한쪽 손을 가지고 나보다 더 불우한 사람을 밥을 먹여준다든지 그럼 정신적으로 안녕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명 뭐가 돼요? 정신적 안녕과 사회적 안녕은 직결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회적 안녕이라는 건 거기 동그라미 두 번째 있는 말이 그 뜻이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회의 보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안녕의 뜻을 찾으시오 그러면 각자의 위치에서 쉽게 학생이면 공무원 준비하면 열심히 해서 합격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지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부면 뭐가 돼요? 가정을 위해서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춤바람 나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는 것들이 직장인이면 자기 신분에 맞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거죠. 그럼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우리가 생활에 맞게 일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거다. 따라 사회적 안녕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날 수도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적절한 위치에서 일을 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것이 일명 뭐가 돼요? 사회적 안녕이에요. 그럼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신분에 맞게 일을 하려고 그러면 분수에 넘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정신적 안녕과 직결된다는 거죠.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복지가 잘 된 것이 사회적 안녕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안녕은 거기 생활 개념과 연결된다는 것이 그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생활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뭐가 돼요? 인정을 받고 경제로 보탬이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이게 생활할 때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겠지요. 이거예요. 그래서 생활 개념과 직결되는 것이 사회적 안녕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세 번째, 사회적 안녕은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가 잘 된 것을 사회적 안녕이란다? 아니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일을 하는 거 이걸 찍든지 아니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을 찍든지 이런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개인이 커져서 사회가 되고 나라도 별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집들이 개개인들이 잘 살게 되면 사회가 부강하는 것이고 나라도 뭐가 돼요? 잘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세 번째 일명 각자가 사회 구성의 일원으로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문화 국민으로서 윤리, 도덕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활 개념이 일명 뭐가 된다? 사회적 안녕과 관계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육체와 정신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안녕이나 영적 안녕이 이루어진 상태, 영적은 정신과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건강한 삶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그럼 WHO는 간단하게 말하면 육체적, 안 아파야 되죠? 정신적으로 안녕해야 되죠? 사회적으로 안녕해야 되는데 이게 세 가지가 지금 건강의 정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를 더 집어 넣어야 될 거 하면 영적 안녕이에요. 근데 영적 안녕은 지금 건강의 정의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아직 안 들어갔어요. 다음 중 WHO가 정의한 건강의 정의가 아닌 거 찾아라. 첫 번째 육체, 두 번째 정신, 세 번째 사회적, 그 다음 네 번째 영적 안녕. 그럼 영적 안녕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음 중 WHO가 앞으로 추가
추가해야 될 항목을 하나 고르시오. 그러면 영적 안녕을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 안녕은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가입된 나라들이, 우리나라는 아까 WHO는 1948년 4월 7일 발족됐다 그랬죠. 우리는 1년 뒤에 가입했어요. 1949년 우리가 65번째로 가입했는데, 가입된 국가 중에서 영적 안녕을 건강의 정의로 집어넣자 그런 나라도 있지만, 정신적 안녕과 거의 같은데 뭘 집어넣냐 이래가지고 넣지 말자는 나라도 있어서 아직 집어넣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추가될 인자 하나 더 찾으라 그러면 영적 안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경에 났으니, 거기 양가로 1번에 있는 동그라미 1번이 났으니 양가로 두 번째도 날 수 있다는 거죠. 보건 쪽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건강 개념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19세기를 보는 거예요. 19세기로 와서 19세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우리가 보기 안 아픈 거, 육체 이꼴 신체죠. 신체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우리가 정신은 심신이에요. 심신 이거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우리가 사회적 안녕이라는 건 생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19세기. 그 다음에 뭐가 돼요? 19세기 뭐가 돼?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돼? 20세기.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세기, 19세기에는 일단 맨 첫 번은 육체가 안 아파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얹은 거죠. 심신, 이꼴 정신적으로 안녕해야 된다. 19세기. 그 다음 20세기엔 뭐가 돼요? 사회적 안녕.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신분에 맞게 일하다 보게 되면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찌르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보탬이 돼야 악이죠.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상당히 어리석지 않아요? 분명히 잡힐 거라는 걸 모르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 아니에요? 금은방을 털었다. 그러면 안 잡힐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맨 CCTV죠. 지난 광주인가 어서에, 전주인가 광주인가 어서에 금은방을 털은 20대인가 10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 잡힐 것 같아? 맨 CCTV 있는데? 근데 또 며칠 전에 또 뉴스 났었죠. 요즘은 이제 금은방을 하도 터니 금은방 주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다 하나를 뭘 더 해놓은 것 같아. 그랬는데 그거가 이제 안 부껴진 거야. 유리를 안 했고 이제 그 하나를, 유리를 깨고 들어가면 거기를 또 뭘 하나 해놓은 것 같아. 그래서 털다가 잡히기만 했죠. 도둑질 하려고 범인이. 우리가 보게 되면 잡혔죠. 그랬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보나마나 잡힐 텐데 왜 맨 CCTV인데 아무리 뒤집어 썼더라도 어디 가서는 지가 벗을 거 아니냐고. 그럼 꼬리표 따라가다 보면 잡히지 안 잡히겠냐고 어리석은 짓들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19세기 전, 그 다음에 뭐가 돼? 사회적 안녕은 결과적으로 생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뭐가 돼요? 생활 개념이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순서도 중요시 드시고 신체 이꼴 육체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심신. 왜 한 칸씩 띄어느냐? 한 페이지가 넘어가길래 뻥뻥 띄어놓은 거죠. 생활 개념 20세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신체, 심신, 생활 그러기도 하고 육체, 정신, 사회 이러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의 개념은 현재는 생활 개념에 포커스를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이것이 클라우드가 얘기한 우리가 건강의 정의와 틀리죠. 그럼 이제 이것은 거기 있는 우리가 현대에 들어가는 1948년 WHO가 발족되면서 건강의 정의를 얘기했다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6번째 보세요. 라본이라는 사람은 그냥 방문 간호 사업을 했는데 보건소의 시조다, 주진 한번 쳐보시고, 공중보건 듣는 학생은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주진 한번 쳐보시고, 우린 중요한 것이 리스터가 있죠. 리스터는 일명 뭐예요? 페놀살균법을 발전시킨 사람이 누가 된다? 페놀살균법과 관계된 사람, 페놀 이꼴 석탄산수지요. 이거와 관계되는 사람이 누가 돼요? 리스터가 되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 있죠. 비스마르크는 중요 표시해 두시고 사회보장의 시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의 시조다 이랬는데 거기 사회보장의 창시자 이꼴 사회보장의 시조가 되는데, 노동자들에 대해서 질병보호법을 만드는 게 일명 비스마르크예요. 무슨 의미냐 그러면 사회보장이라는 건 이 뜻이에요. 연금 개혁한다고 하죠. 국민연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우린 늙어서 우리나라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을 이렇게 연금을 주는 식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지금 아이를 안 낳잖아요. 안 낳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죠. 인구가 줄어드는데 젊은 사람들 20대 30대는 우리는 누가 밑에 사람들이 안 태어나니
나를 20대, 30대가 연금을 누가 줘요? 안 내요. 그러니까 내기 싫다 그러죠. 근데 강제보험이란 말이에요. 4대 보험 딱딱 띄죠.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금 개혁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은 조금 내고 그 다음에 탈무렵된 사람들은 많이 낸다고 이번에 9%에서 13%로 개정하지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옛날에는 그냥 농사 질 때는 자급자족이었죠. 내가 농사 져서 내가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농사 짓는 것보다 뭐가 돼요? 공장 가서 일하는 것이 돈이 더 많죠. 그리고 서울로 다 왔잖아요. 우리는 서울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유럽까지 갈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아프면 옛날 사극에서 조선시대 때 보게 되면 큰 집, 작은 집 어우러 더우러 살지요. 무슨 시조? 김씨, 하씨, 조씨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집, 작은 집, 그 다음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막 살다 보니까 누가 하나 아프면 큰 엄마가 아프면 작은 엄마가 도와주고 작은 엄마가 아프면 큰 엄마가 도와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 사극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뭐가 돼요? 공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엄마부터 아들내미, 딸내미까지 다 뭐가 돼요? 회사 다녀요. 그러면 큰 집에 누가 아프다고 도와줬어요? 큰 집에 큰 엄마가 아픈데 작은 엄마가 도와줬다? 안 도와줬어요. 그럼 작은 엄마가 아프면 큰 엄마가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줘요. 세상에 공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것이냐? 말 그대로 사회 구성원들이 누가 A라는 사람 하나 아프면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 도와서 도와주잖아요. 이것이 일명 왜요? 누가 결혼하면 부조하지요. 부조하고 누가 죽으면 돌아가실 때 조의금 내죠. 이게 사회 부조예요, 말 그대로. 그랬는데 이제 이걸 크게 쉽게 그러니까 광화문에다가 의료 국민건강보험료 통장, 그 다음에 연금 통장, 그 다음에 실직하면 뭐예요? 실업수당 받는 고용보험 통장, 그 다음에 뭐예요? 산재, 일하다 다치면 산재 통장 하나 넣고 누구나 뭐 회사 다니면서 뛰는 거예요. 뛰다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면 타 쓰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돼요? 사회보장제도가 되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에는 우리나라 지금 4대 보험 하죠. 강제로 띄죠. 근데 우리 원래 5대 보험이에요. 왜 그러냐면 장교양보험 띄잖아요. 국민연금에 비율해서 장교양 띄는데 시험에는 그냥 4대 보험, 4대 보험 그러지만 우리는 강제로 지금 띄는 것이 5대 보험이죠. 국민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장교양보험 이거 띄죠. 그래서 우리가 5대 보험을 강제로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내가 아플 때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건강보험료. 그럼 내가 아프면 그걸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일명 사회보장제도인데 우리가 보게 되면 독일에서 우리는 독일 걸 따라서 해요.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노동자들에 대해서 질병을 보호해 준 거, 그러니까 케어 같은 거 해줬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사회보장의 시조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노동력 착취다. 우리가 지금 여기 건강보험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 받잖아요. 화이트 칼라는 2년에 한 번, 육체적 노동은 1년에 한 번 받는 것이 왜 하는지 아세요? 미리미리 조기에 질병을 막아서 오랫동안 뭘 하자는 거예요? 일을 해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나쁘게 말하면, 근데 좋게 말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는 것이고 세금을 걷어야지 국가도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건 그 나라 뭐예요? 집하고 똑같아요. 집에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 돈을 엄마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들내미, 딸내미가 돈을 많이 벌면 그 집안은 경제가 일어나죠. 근데 할머니, 아버지, 엄마, 아들내미, 딸내미가 다 아프면 뭐가 돼요?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는 거죠. 나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받아서 호미를 막을 걸 가래를 막게끔 아니고 호미를 미리 막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기에 검진해서 오랫동안 노동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내자,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표현이 된다는 거가 국민건강보험을 하자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한 나라가 누구다? 독일이다. 비스마르크, 이 학자가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장 시조가 비스마르크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비스마르크가 한 그 사회보장제도를 따라서 해요. 4대 보험을 한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발전기 이꼴 현대 1900년 이후 이꼴 20세기죠. 20세기에는 아까 했다시피
혹시 우리가 여기선인지 아는데 그것도 프린트 줄까 하다가 프린트가 넘어가서 내가 나중에 문제 프린트 주려고 1920년 윈슬러 교수가 공중보건학 정을 내리면서 그때부터 뭐가 돼요? 보건이라는 말. 1920년이니까 20세기죠. 20세기에 우리가 미국에서 윈슬러 교수가 보건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독일은 위생 개념이고 미국은 뭐가 돼요? 보건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미국을 중심으로 위생이라는 개념에서 뭐로 갔다? 보건학 개념으로 갔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표적으로 1948년 WHO가 4월 7일 날 발족됐는데 4월 7일을 일명 뭐라 그래요? 세계보건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1년 뒤에 1949년 65번째로 가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국이 아까 에드윈 차드윅이 열병 보고서를 1848년에 쓰고, 그 다음에 1842년에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열병 피버 레포트를 쓰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슈화가 되면서 1848년에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지고 영국에서 보건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1919년에.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보건의료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것이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잖아요. 싸우는 게 아니라 매일 쌈박질하죠. 얼마나 그 국민들은 지금 그렇겠어요. 피폐하고 멀도 안 와, 그 다음에 전기도 안 들어와, 먹을 것도 없어 난리 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구소련 알마타,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그 알마타시에서 뭘 했냐 그러면 우리가 그 72년인가 76년, 1900, 그러니까 20세기, 2000년이 되기 전이죠. 이때 2000년까지, 1978년이구나. 1978년에 구소련 알마타에서 2000년까지 전 인류에게 1차 보건을 실현하자는 거예요. 1차 보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미리미리 쉽게 말하면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어느 지역에서 한번 나서 한번 할 텐데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접종하고 그 다음에 오염된 물 먹지 말고 급수 상수 먹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하고 이러는 것들이 1차 보건의료 하자는 거예요. 이러는 것들을 우리는 누구나가 우리나라는 누리고 있지만 아프리카는 아직도 못 누리고 있지요. 그래서 왜 무슨 캠페인 하게 되면 아프리카에 거기 수도관을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 성금을 하시오. 얼마 내시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유니셀프 같은 데서도 그런 말 하고 그다음 무슨의 국제 무슨 기구 단체에서 이런 걸 하지요. 그랬을 때 여기서 1차 보건의료라는 건 구소련 알마타에서 2000년까지 1978년에 WHO가 하고 유니셀프가 2000년까지 전 인류에게 1차 보건의료 실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계기가 돼서 1차 보건의료라는 말이 나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봤고요. 그럼 이제 공중보건학의 발달 순서 그래야 되고 환경위생학의 발달 순서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환경보건학의 발달 순서 그 다음에 산업보건의 순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순서 외웠고요. 그 다음에 2장 가서 대기환경 있죠. 대기환경은 첫 번째 일명 뭐가 돼? 공기가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보건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공기가 있는데 공기 성분과 농도가 있죠. 대기환경 중에서. 그랬는데 공기 성분과 농도 중에서 표준 상태 그랬죠. 그럼 표준 상태라는 것을 공기 중에서는 알아둬야 돼요. 그럼 표준 상태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표준 상태는 0도씨 1atm을 뜻해요. 1atm을 뜻한다고. 그러면 표준 상태라는 것은 공기 중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보게 되면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인데 이거를 S자를 써요. 스탠다드 약자 써가지고. 옛날에는 노르말 약자 써서 N을 쓰기도 했는데 환경부가 통일을 시켰어요. S를 쓰자고. 그럼 이제 뉴스나 아니면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신문 같은 거 보다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S자 이제 앞으로 세제곱센티미터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를 세제곱미터 그러죠. 그런데 이거를 공학에서는 입방미터 그래요. 그럼 부피 1입방미터,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입방미터 이꼴 세제곱미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물질이 미세먼지가 예를 들어서 10 마이크로그램 또는 미리그램 이런 것들 단위는 이따가 조금 이따 앞에서 할 것이고 마이크로그램이다 10마이크로그램이다 이렇다 그러면 여기에 S자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캐스터들이 오늘 일기예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스탠다드 입방미터 얼마다 그러면 이 스탠다드는 0도씨 1기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없다 그러면 0도씨 1기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 이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1ATM이라는 거를 또 이제 해야 돼요. 1ATM은 무슨 의미냐? 이걸 1기압이라고 읽어요. 1기압. 1기압이라고 읽는다고. 그럼 1기압 이꼴 1ATM은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이 무대가 여기 대류권 그래요. 그럼 대류권이라는 건 어디냐면 뒷장 넘어가면 있을 거예요. 앞에서나 그랬죠. 여기서 대류권이 뭔가에 질문해봤자 서로 피곤하다고. 그 뒷장 가면 또 있어요. 한 몇 장 넘어가면 대류권이라는 건 우리가 수면으로부터 또는 우리가 해발 몇 미터 그러죠.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그러기도 하는데 물리가 아니니까 대충 똑같다고 치면 돼요. 그래서 11km까지를 대류권 그래요.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에 일명 지금 공기의 성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게 1ATM, 1기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1ATM은 토리첼리라는 학자가 76cm 이거를 미리미터로 말하면 뭐가 돼요? 760mm지요. 그래서 우리가 760mm 그런데 이거 화학교가 뭐가 돼요? 수은이죠. 그래서 토리첼리가 76cm 올라간 수은 기둥을 1기압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똑같이 76cm 올라간 수은 기둥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1기압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읽는 것인가? 수은, 이거 수은이죠? 수은주 밀리미터 그래요. 그럼 760 수은주 밀리미터를 1기압으로 하자 약속이에요. 76cm 이꼴 760 밀리미터 똑같은 말이죠. 이걸 이제 세계인들이 1기압이다 이렇게 하자고 약속한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물로 말하면 1332 H2O예요. 이거는 물이죠. H2O는 물 분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읽는 것인가? 이거는 수주 그래요. 그럼 이제 1332 수주 밀리미터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책에는 1332 수주 밀리미터 그런 책도 있고 어떤 책은 1333 수주 밀리미터 끝이 2가 된 것도 있고 3이 된 것도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수은의 비중을 끝을 13.59 또는 13.6 비중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하는데 이 비중을 끝을 우리가 보게 되면 6으로 했느냐 13.59 13.59야 13.59로 했느냐 13.6으로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끝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수은 비중은 그런데 물의 비중은 뭐가 돼요? 1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 기둥으로 하면 1332 또는 1332 수주 밀리미터인데 이게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왜 그런 거냐면 이따 잠안병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해경은 우리가 또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잘 보시자고. 아까 수은의 비중이 13.5구나. 이것도 아까 갑자기 생각한다더니 하도 읊어가지고 그냥 읊으면 또 생각이 나. 이거를 이랬으면 2가 되는 것이고 13.6으로 하게 되면 뭐가 돼요? 3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 비중은 1이 되는 것이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물 분자가 없다고 쳐봐 이렇게. 없다고 치면 1332mm가 되는 거죠. 그럼 없다고 치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 미터죠. 그러면 짜투리 10.332m가 1기압이죠. 그럼 이제 짜투리 머리 아프니까 떼어내버리고 10m가 뭐가 돼요? 1기압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해녀예요. 해녀면 바다를 기준해서 해발,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는 1기압이에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되냐면 압력이 높아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는 거냐면 10m 내려가면 압력계를 내가 차고 갔다. 그럼 압력계를 차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는 대류권이라 그랬지 1기압이에요. 그럼 내가 압력계를 차고 10m 내려가면 압력계에 뭐라고 찍히느냐 1기압으로 찍혀요. 그럼 내가 받는 압력은 절대압으로 받아요. 절대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ATM 1ATM이 지금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면압. 그러기도 하고 대기압 이 1ATM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대기압. 그 다음에 이꼴 수면압. 이래요. 그럼 1ATM 더하기 게이지압 하는 거예요. 게이지압. 게이지압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압력계에 나타난 것을 게이지압 그래요. 그럼 내가 실제 받는 압력은 내가 해녀예요.
해녀면 압력계를 차고 바닷속으로 가면 10m, 정확하게는 10.332m인데 짜투리 떠내버리고 10m 내려가면 내가 해녀가 돼서 밑으로 가서 전복을 10m 가서 전복을 딴다. 그럼 그 전복 따는 그 위치에서는 내가 받는 압력은 절대압으로 받기 때문에 1기압 먹고 들어가는 거죠. 더하기 게이지압, 압력계에 나타난 1 합치면 내가 받는 압력은 뭐가 돼요? 2기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20m 가서 바닷속 20m 가서 일을 한다. 그럼 내가 받는 압력은 절대압이니까 뭐가 돼요? 20m 내려가면 여기 게이지압 2라고 찍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압력은 3기압이죠. 그쵸? 만약에 50m 가서 일을 한다면 5 더하기 1하니까 6이죠. 이게 계산이에요. 그래서 해경은 그거 상당히 잘 나요. 그럼 이제 이거로 인해서 뭐가 돼? 연결돼서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뭐가 되냐? 자만병을 유발하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만병은 1.6기압부터 발생하는데 1.6기압이다 그러면 절대압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6m 내려가서 일을 할 때도 자만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뒷장 가서 일할 건데. 그런데 우리가 10기압이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1ATM과 이거 뭐 게이지압까지 연결시키라는 거죠. 이게 일면 뭐가 된다? 표준 상태와 관계된 기압을 뜻하는 거죠. 그럼 표준 상태에서는 어떤 공기가 있는 것인가? 이건 어차피 써봤자 연결이 안 되니 일단 요거 계산하는 것까지 중요할 필요도 없고 이걸 알아둬야 되고 요거에 관한 것들이 17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질소 그 다음에 우리가 O2, 아르곤 이걸 하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